자, 이제 세포의 연구 방법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세포는 여러분들 영어로 셀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셀. 뭔가의 공간, 이런 뜻에 해당이 되는데, 이 셀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훅이죠. 로버트 훅이 코르크 마개의 그 죽은 고기를 보면서 빈 방들이 많은 걸 봤는데, 그 방들을 셀, 세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본 건 처음에 이제 세포는 아니고 죽은 세포니까 세포 벽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 현미경을 쓰고, 그다음에 현미경은 어떤 빛을, 어떤 파장을 사용을 해서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이즈의 세포를 볼 거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을 하는 광학현미경과 전자선을 이용을 하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자,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뭘 사용을 합니까? 가시광선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배율은 약 1000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 해상력은, 그러니까 해상력이 뭐냐면은 최소로 구분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해상력이라고도 하고, 망원경에서는 분해능이라고도 하는데, 즉, 요 해상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두 점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전자현미경은 여러분들 이건 물리한 학생들은 배웠죠. 거기서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고 주사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세포를 투과시켜서 보는 거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반사를 시켜서, 즉 표면을 볼 때는 보통 요 주사 전자현미경을 봅니다. 전자선이 가시광선보다는 훨씬 더 파장이 짧고 가속하는 전압에 따라서 파장 길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회절 현상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요. 분해능이 큽니다. 그래서 더 작은 물체를 관찰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투과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 얘는 수십만 배.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더 어떻게 돼요? 짧죠. 그렇죠. 0.2 나노미터, 얘는 5 나노미터니까 얘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투과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참고로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투과력이 좋아요. 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이용을 해서,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저반, 물체에 빛을 모아서 저반 렌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물 렌즈. 그래서 가시광선을 굴절시켜서 확대된 상을 보게 되고, 저 상은 일단 허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투과 전자현미경은 얇게 자른 시료의 단면에 전자선을 투과를 시켜 단면을 볼 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직접 상을 관찰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는 실시간으로 상을 보지는 못해요. 스크린에 필름으로 맺힌 영상을 찍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파를 반사를 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코팅된 시료 표면에, 왜 금속으로 코팅 시켜주냐면은 전자선을 반사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시료 표면에 전자선을 주사를 해서 시료 표면에서 입체 영상을 관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2D, 단면을 보는 거예요. 단면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료에 반사된 거를 모니터로 관찰을 해주게 되고, 얘는 필름에 상이 맺힌 걸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를 보고 세포나 세포기관의 미세 구조를 관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광학현미경은 세포의 모양, 크기, 핵, 염색체, 엽록체 등을 세포 소기관들은 관찰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큰 미세 구조까지는 못 보고, 그 다음에 특징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어요. 살아서 여기서 세균이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료에 실제로 색깔이 구분이 가능해요. 왜? 뭘로 보기 때문에 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 부분을 염색을 하면 핵이나 염색체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는 염색을 하면은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나 주사 전자현미경은 투가는 세포 내부의 미세 구조, 그다음에는 이 주사는 세포의 표면이나 외부의 형태를 보는데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D로 볼 수 있고 2D로 밖에는 못 봐요. 살아있는 세포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금속 코팅을 해야 되고 아주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은 전부 다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은 구분은 안 되는데, 이게 특정 부분을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색깔 처리를 하고, 요새는 뭐 AI가 발달이 돼 있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좀 컬러나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광학 현미경하고는 달리 화면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해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관찰하는 거는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광학 현미경도 위상차 현미경, 형광 현미경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가시광선을 보여요. 근데 염색 안 하면 세포 구조가 잘 안 보여요. 위상차는 물질에 따른 빛의 굴절률 차이가 명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를 염색 안 해도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형광 현미경은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특정 물질의 분포, 세포 소기관 등을 형광 물질을 투여를 해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방사법 봅시다. 자기방사법. 보통 이 자기방사법은 유명한 게 광합성 과정을 어떤 중간중간 물질이 보는지를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자기방사법으로, 실제로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중간 물질들을 다 켈빈 에러를 밝혀낸 것도 이런 거로 밝혀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구과학 할 때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동위 원소 중에서 보통 이제 12탄소가 원래 탄소인데 14탄소 또는 우라늄도 235, 238 두 가지 우라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동위 원소는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를 해요. 붕괴를 하면서 좀 더 가벼운 원소로 변하고, 이때 뭘 방출하냐면은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몸에 해로울 정도로 아주 뭐 나쁜 피폭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방사능을 탄소 같은 경우는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화합물을 세포나 조직한테 공급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추적을 해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세포 안에서 물질의 위치나 또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피폭될 정도로 아주 큰 양은 아니긴 하지만 형광물질로 대체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물질이 다양한 물질과 함께 여기서 일단 분리돼요. 그래서 X선 필름에, 그 다음에는 얘를 필름을 현상을 시켜주면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X선에만 검은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물질 추적을 하는데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 경로, 그러니까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DNA에 있다 RNA로 가고, 소포체 지나 뭐 골지체 지나 이게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단백질의 합성 및 이동 경로도 이 자기방사법을 이용을 했고, 광합성과 세포 호흡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경로,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나 유전의 연구에 쓰이는데, 보면은 35황이나 14탄소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요 세포에다 넣어주고 이 애를 추적을 해주면, 방사선이 나오는 걸 계속 추적을 해주면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동하면서 분비되는 경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 방사성 원소는 황이나 탄소가 단백질의 구성 원소인 거야. 결국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얘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이 됐다면 그 단백질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방사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을 해갔는가 이런 걸 보면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 이동 경로를 보고 14탄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식물세포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얘를 추적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해서 중간에 어떤 물질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는가 라고 하는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밝혀서 칼비네로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됐고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과 DNA를 황하고 32인으로 표시를 해서 대장균에 감염시킨 후에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백질에다가 이거 나중에 저기 세포와 물질대사에서 생물의 유전에서 배워요. 단백질은 35S의 황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헥산 안에는 인산 때문에 인이 있으니까 32인을 표시를 해줘요. 이거를 누구한테? 박테리오 파지한테 해줘.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럼 얘가 대장균이고 그러면 대장균에서 이 단백질이 유전의 물질 역할을 했는지 헥산이 유전의 물질의 역할을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있는 박테리오 파지가 이 안에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이 유전 물질 때문에 이 안에서 박테리오 파지가 증식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증식을 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띠는 부분이 단백질 껍질에서 띠느냐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헥산에서 띠느냐를 봤더니만 이 안에 들어있는 헥산에서 띠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새로 여기서 증식해서 나온 박테리오 파지의 헥산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걸 보고 헥산이 유전 물질의 본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성 아미노산을 공급을 함으로써 얘가 아미노산의 양이 줄고 그 다음 늘어나는 게 거친 면소포체 그 다음에는 골지체 그 다음에는 분비 소낭 쪽으로 이렇게 방사능의 방출량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얘가 거친 면소포체에서 어딜 지나서 골지체 지나 분비 소낭으로 받고 세포 밖으로 바로 분비가 되는구나. 즉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경로 이런 것들을 바로 뭘로 알아내게 된 거다?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분해법. 그러니까 세포를 잘게 다 부숴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획득한다는 소리인데 세포를 잘게 부순 다음에 원심 분리기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원심 분리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물질은 엄청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야 분리가 되는 거고 좀 무거워서 밀도가 큰 물질은 좀 느린 속도에서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세포 소기관의 밀도의 차이에 의한 분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나 조직을 균질기로 부숴서 얻은 세포 파쇄액, 다 부셔버린 액을 원심 분리기에 놓고서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 세포 소기관에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침전돼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결과는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가 느리고 회전 시간이 짧으면 비교적 크고 무거운 세포 소기관이 거꾸로 빠르고 회전 시간이 길어지면은 작고 가벼운 소기관이 침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 세포에서 침전되는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엔 제일 무거운 핵, 그 다음에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포막과 소포체 등의 내부 조직, 맨 마지막으로 라이보솜. 라이보솜은 무막 구조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좀 더 무겁다는 소리겠지. 밀도가 크다는 소리겠죠.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내부 조직, 라이보솜 등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균질기로 세포를 막 부셔. 이때 마찰열에 의해
단백질의 변성을 막고, 선생님이 4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은 단백질 변성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세포가 만약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수분해 효소, 그러니까 소화 효소 같은 게 나와서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이 분해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물에다 넣고서 뽀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층액, 일단은 원심 분리기로 천쥐면은 중력가속도의 1000배예요. 그러면 핵과 세포 찌꺼기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분리한 다음에 상층액을 원심 분리해주면 가라앉은 게 밀도가 큰 거니까 2만 G에서 20분 해주면은 마이토콘드리아. 다시 상층액을 원심 분리해서 8만 G에서 1시간 해주면 세포막과 내부 막 조직. 다시 15만 G에서 3시간 해주면은 라이보솜이 침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밀도가 작은 게 떠 있고 아래쪽에는 밀도가 큰 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상층액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 분리되는 순서, 엽록체가 뭐보다는 마이토콘드리아보다는 더 밀도가 크다. 크기도 크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세포 크기가 제일 큰 게 이게 길이가 1m라는 소리야. 하나가 엄청 긴 건 사람의 신경세포가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신경세포는 1m짜리. 달걀도 크죠. 맨눈으로 볼 수가 있고, 개구리 알도 맨눈으로 볼 수가 있고, 집신벌레까지도 모두 시력이 아주 좋으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맨 마지막 선이 마이토콘드리아까지는 볼 수가 있고, 라이보솜은 너무 작아서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은 불가능하고 전자현미경 등으로만 어떻게 된다?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면은 됩니다. 네. 자, 이제 완전세 비법 특강에서 세포 크기 측정하는 거, 이거 내신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오는 마이크로미터 측정을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물체를 세포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때는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얘를 프레파라트에 있는 여기다가 끼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접안 렌즈에다가 얘를 끼워 놓고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우리가 보는 배율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율에 따라 달라지는 눈금을 보정을 해줘서 배율마다 이게 실제로 한 칸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줘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접안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게 접안 렌즈 안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배율마다 바로 한 칸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접안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접안 렌즈 안에다 끼워요. 그래서 접안 마이크로미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실제로 이거 한 칸이 정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보는데, 한 칸이 배율마다 실제로 나타내는 값이 달라요. 저배율로 보나 저배율로 볼 때랑 고배율로 볼 때랑 사이즈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신벌레를 봤는데 저배율로 볼 때는 요만할 텐데, 이 눈금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고배율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커 보일 거 아니야. 똑같은 애를 보면은 눈금은 가만히 있는데 애가 상이 확대돼서 보이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에 대물 렌즈의 배율이 커져 버리면,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배율을 볼 때마다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눈금의 크기가 배율마다 나타내는 값이 달라져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보정을 해서 구해주게 되는데, 일단은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접안 렌즈 안에다 끼우고, 그 다음에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재물대 프레파라트를 놓는 데다가 끼워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배율이 100배래. 자, 100배율인 배율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접안 마이크로미터랑 대물 마이크로미터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눈금이 서로 겹쳐지도록 평행하게 두 개를 맞춰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맞춘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내 눈에 있는 저반 렌즈에 들어있는 거고 얘는 밑에 있는 대물 렌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 렌즈 아래 들어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 여기서부터 만약에 4부터 6이 겹쳐졌는데 이거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은 고정값이에요. 한 눈금이 대신에 배율이 크면 좀 더 멀어 보일 거고 배율이 작으면 작아 보일 테지만 한 눈금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은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물 렌즈에 있는 총 얘가 20 눈금이면은 20 눈금이 요거 10 눈금하고 겹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0 눈금이면은 한 눈금이 10 마이크로미터니까 200 마이크로미터잖아요. 200 마이크로미터랑 10눈금이랑 겹쳤으니까 그럼 한 눈금 사이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 10개랑 이거 20개가 겹쳤는데 이 20개 눈금이 나타내는 게 얼마니까? 한 눈금당 10 마이크로미터니까 총 200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가 여기 10눈금에 해당이 된다. 그럼 한 눈금은 얼마다? 20 마이크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수에다가 10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준 이 값이 이랑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수로 나눠주면은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를 대물 마이크로미터 몇 눈금,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에 겹쳐져 있는 눈금 수를 잰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수를 저반 마이크로미터 나눠주고 10 마이크로미터로 곱을 해주면 이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보면은 아래에서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지금 저반 마이크로미터 5칸하고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3칸하고가 딱 겹친 거예요. 그러면 3칸이면은 한 칸당 10 마이크로미터니까 3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길이가 총 몇 칸이다? 저반 마이크로미터 5칸이다. 그러니까 얘가 한 칸이 얼마가 된다? 6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22칸에서 측정이 되어버렸으면은 요 길이는 132 마이크로미터다. 네, 이런 식으로 재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돼요. 뭐 공식을 외운다라기보다. 그린 간은 200배의 현미경 배율에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나는 이 현미경으로 세포의 크기를 측정을 했대요. 지금 눈금이 일치를 하는 게 여기하고 여기가 일치를 했는데 위에가 저반 마이크로미터고 아래가 대물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눈금이야? 몇 눈금이냐? 이거? 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5개냐? 그러면은 5개, 10개, 15개, 20개네.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20개의 눈금이고 얘는 지금 30부터 70까지니까 총 40개의 눈금이랑 일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총 200 마이크로미터가 20개짜리가 10 마이크로미터가 20개 있으니까 총 40칸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한 눈금은 5 마이크로미터의 길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일단 A는 저반, B는 대물.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고 따라서 50, 60, 70이니까 총 얼마예요? 20인데 한 눈금이 5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 눈금, 저반 마이크로 눈금의 길이를 구하고 해서 실제로 측정한 다음에 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꿔서 배율을 400배로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원래 사이즈는 그냥 몇 마이크로미터로 똑같아야 돼요. 100 마이크로미터로 똑같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100 마이크로미터로 똑같은데 얘가 배율이 지금 몇 배에서 몇 배, 200배에서 400배가 돼버리면 2배가 되니까 얘가 사이즈가 2배로 보일 거란 말이죠. 얼마로? 지금 70에서 50인데 30에서 70만하게 2배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배로 보이는 거지 얘가 두 배로 커진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두 배로 보이면 얘는 4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눈금 값을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1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눈금이 5에서 2.5 마이크로미터로 어때야 돼요? 줄어야죠.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지 얘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사이즈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율을 400배로 하면은 한 칸의 길이와 측정된 세포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변하느냐. 저번 마이크로미터는 한 칸의 길이는 똑같아요. 어차피 내 눈에 있기 때문에 대물 렌즈의 배율만 바꿨기 때문에 저반 렌즈로 보이는 얘는 똑같고 세포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돼요? 세포의 사이즈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의 사이즈 자체는 크게 보이지만 여기서 물어본 게 측정된 세포의 크기는 같죠?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즈는 변하면 안 되는 거고 눈금 한 칸의 길이는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아까는 5마이크로미터였는데 2.5 마이크로미터로 줄어야죠. 사이즈가 크게 보이니까 두 배로 보이니까 눈금도 두 배가 되겠지만 길이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칸의 눈금의 길이는 2.5 마이크로미터로 2분의 1로 줄어버려야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현미경의 종류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학 현미경은 여기서 뭐예요? 렌즈를 이용해서 가시광선 현상으로 보는 거고 투과 전자현미경은 단면으로 주사 전자현미경은 반사를 시켜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OX55예요. OX55 위상차 현미경은 형광 현미경과 형광 현미경은 광원으로 전자선이 아니라 지금 광학 현미경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의 단점이니까 가시광선이죠. 예. 나머지는 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동하는 경로를 연구하고 할 때 이용하기 적합한 세포 연구 방법은 자기 방사법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 방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5예요. 세포 소기관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는 자기 방사법이 아니라 세포 분해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세포 분해법에 대한 설명이래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세포 파쇄액을 원심 분해에 넣고 그 다음에는 모아 시간을 회전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회전시키면 세포 소기관이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회전 속도가 느리고 짧으면 작고 가벼운 크고 무거운 세포 소기관이 침전해서 분리되고 빨라지고 길어지면은 점차 작고 가벼운 세포 소기관이 침전되고 그 다음에는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포 분해법으로 세포벽이 제거된 식물세포예요. 그럼 식물세포는 맨 처음에 핵, 그 다음에 엽록체, 그죠?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소포체, 맨 마지막에 라이보솜. 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현미경 보면은 표는 현미경 A부터 C의 광원 해상력 백혈구 관찰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가장 작은 해상력을 보이는 가가 투가. 자, 얘가 투가 전자 현미경이고 이 녀석은 제일 큰 해상력을 보이는 얘는 광학 현미경에 해당이 되겠고 얘는 주사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광원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뭘 보는 겁니까? 전자선으로 보는 거고, 나는 가시광선으로 바로 관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A는 B보다 뭐가 더 좋아요? 해상력이 더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간격이 짧은 게 해상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전자파보다는 파장이 길죠.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때는 뭐예요? B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 전자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C는 세포 외부의 형태를 관찰할 때 쓰는 거고, 투가 전자현미경이 내부 구조를 볼 때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OX에 해당이 돼요. A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백혈구의 움직임은 관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C를 이용을 하면 백혈구 표면의 색을 관찰할 수가 있다. 전자현미경은 여러분들, 전자현미경은 색 구분은 불가능해요. 색 구분은 불가능해요. 대부분 다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의 내부 단면 구조를 관찰할 때는 투가 전자현미경을 보는 게 더 적절하죠. 주사는 반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 구조를 볼 때 더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포분해법 봅시다. 동물 세포를 파쇄를 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맨 처음에 크기가 크고 무거운 것부터 분리가 돼야 되니까 맨 처음에 분리가 되는 게 바로 핵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분리가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C에서는 소포체. 제 맨 마지막 D가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겠죠. 자, A부터 D 중에서 가장 무거운 세포 소기관은 핵 A. 상층핵 C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라이보솜이니까 D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가 된 게 소포체고, 분리가 안 된 걸 갖다가 다시 분리가 돼서 나온 게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하고 4번. 원심 분리기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회전을 시키면 크기와 밀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을 맨 마지막에 D죠. 라이보솜을 분리를 할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회전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죠. 세포벽을 제거한 식물 세포를 세포 분해하면은 핵이 제일 먼저 분리가 되고, 세포를 분해하면 엽록체가 마이토콘드리아보다는 먼저 분리가 됩니다. 자, 4번은 OOX예요. OOXX. 자, C는 D보다 작고 가볍다. 먼저 분리가 된 게 무겁고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분해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방사법을 이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비거 속 얼음의 온도를 낮춰 세포 파쇄 시 방출되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추는 거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 제약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온도죠. 온도에 의한 활성 제약을 받게 되는데, 대략 체온 범위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성화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낮춰서 이 활성화되는 거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서 음식이 더 잘 안 상하게 하는 이유도 이런 효소의 활동을 온도를 낮춰서 억제를 하는 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이제 내신 맞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맞죠? 자기방사법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용되어 있는 것도 맞고, 물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방사법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세포 연구에 이용되는 방법을 나타냈대요. 자, 전자선을 주사해서 시료 표면의 입체 영상을 관찰하는 거는 주사 전자 현미경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사용을 하는 거는 바로 세포 분해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한 후에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방사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시료색은 전자현미경으로는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이용을 해서 식물세포에 엽록체를 분리를 해줄 수가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다는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을 해서 물질의 이동 과정, 이동 경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광학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광학전자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작은 것까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본 게 A고, 광학현미경으로 본 게 바로 B에 해당이 될 겁니다. 라이보솜을 A로는 관찰할 수 있으나 B로는 관찰할 수 없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력은 결국에는 구분이 가능한 두 점의 최소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해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좋아요. 네, 관찰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현미경 A부터 C의 광원을, 그림은 C를 이용을 해서 관찰한 세포 소기관의 단면을 나타냈다 해요. 자, 그러면은 단면을 봤으니까 결국에는 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본 거고, 따라서 얘는 전자선을 이용을 한 거죠. 엽록체처럼 생겼다. 자, A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C를 이용해서 관찰을 했으니까 얘가 투가 전자현미경이 C니까, C는 세포 소기관의 미세한 단면 구조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고, C는 B보다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더 짧아서 해상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린 가는 100배의 현미경 배율에서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나는 이 현미경으로 기억을 측정을 했는데, B가 실제로 세포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얘가 저반 마이크로미터고, 이 녀석이 대물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되는데, 몇 칸이냐면 1칸, 2칸, 3칸, 4칸이에요.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 4칸이랑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1칸, 2칸, 3칸, 4칸, 5칸하고 일치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한 눈금이 10마이크로미터니까 총 40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5칸하고 일치시켰으니까 한 칸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8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따라서 한 칸, 2칸, 3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8마이크로미터가 3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4마이크로미터가 바로 요 세포의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가에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의 길이는 8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나에서 측정한 세포의 크기는 24가 맞고요. 대물 렌즈의 배율만 변화시켜 현미경의 배율을 2배로
늘리면 기역과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칸수는 안 같죠. 그렇죠. 얘가 더 커져 버리게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가 더 어떻게 되니까 요 칸과 간격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치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칸수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2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율이 크면 클수록 겹쳐지는 칸수 길이가 어떻다?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한 칸이 나타내는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방사성 동위 원소 14탄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3분간 공급한 후 시간에 따른 세포 소기관 A부터 C에서 검출되는 단백질의 방사선 양을 나타냈대요. 그럼 이거는 자기방사법이 이용이 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순서로 가야 되니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 거죠. 이 연구 방법으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거죠. 합성돼서 이동하는 경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입체 구조는 이걸로 못 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봅시다. 그림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동물 세포의 파쇄의 기역으로부터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맨 처음 분리되는 거는 제일 무거운 핵,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되는 거는 바로 마이토콘드리아가 B,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 게 C, 즉 더 속도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밀도가 작고 가벼운 물질이 분리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을 2만 G에서 20분 동안 원심 분리를 하면은 기역을 2만 G에서 20분 동안 하면은 핵도 들어가고 마이토콘드리아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다 있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는 모두 라이보솜이 있다. 여기 안에는 당연히 뭐도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라이보솜도 있고 여기에는 라이보솜이 있으니까 맞고 이 과정은 세포 분해법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세포 A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현미경의 배율을 200배로 하고요. 2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겹치도록 했더니만 저반 마이크로미터 4칸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1칸이 일치했대요. 그러면 한 칸이 1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4칸의 저반이랑 일치했으니까 한 칸은 2.5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5눈금이면은 총 실제 길이는 12.5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크기는 12.5고 대물 렌즈의 배율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세포, 그러니까 한 눈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율이 커지면 저반 마이크로 눈금의 크기는 n배가 커지면 n분의 1로 줄고 배율이 n분의 1로 줄면 n배로 늘어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대물 렌즈의 배율이 n배가 돼버리면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n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면은 2배가 돼야 되겠지. 대물 렌즈의 배율만 2배로 변화시켰을 때 A와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수는 그러면은 한 눈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원래 길이는 똑같으려면은 눈금 수는 2배가 돼야 되니까 10눈금이 되는 게
맞아야 되겠지요. 그쵸?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내신 문제에 꼭 나오니까 틀리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식물세포 파쇄액으로부터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핵 엽록체에 마이토콘드리아를 나는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입에 계속 안 붙지? 40년을 넘게 미토콘드리아로 해서 그런가? 원심 분리기의 회전 시각은 1, 2, 3에서 각각 같대요. 자, 세포 파쇄액에서 1에서 침전물 A부터 D는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번 했고 3번을 했는데 회전 시간은 다 똑같대요. 그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분리된 거는 핵이 분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침전물을 분리를 했구나. 침전물하고 상층액을 분리를 한 건데 그러면 여기 안에서 A, B, C, D 4개잖아요. 핵, 엽록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처음에 2개가 분리가 되면은 요 밑에는 무거운 핵하고 엽록체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상층액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는 이제 가벼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라이보솜이 있어야 되고 이 상층액을 원심 분리하면은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A에서는 라이보솜 그 다음에는 침전된 거를 좀이 아니라 자 라이보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침전물을 갖다가 해주면 지정해서 더 무거운 핵, 그 위에서는 엽록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B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니까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지를 않죠.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겠지. C는 동물 세포에서는 관찰이 안 되죠. 1부터 3 중에서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2에서가 가장 빠르다. 그쵸? 왜냐하면 얘가 가장 가벼운 라이보솜이 분리가 안 됐고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분리된 걸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얘가 빨라야 되는 거고 그쵸? 이거보다는 순서대로 보면 1, 3, 2 순서대로 속도가 1보다는 누가 빠르고 3이 빠르고 3보다는 2가 더 빨라야지 분리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따라서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지요. 그쵸?